우리나라 시대를 지금 구한말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밖에서는 천지가 개벽되는지도 모르고 안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그냥 나라를 뺏겨버리는. 근데 그것과 지금 무엇이 다른가? 제가 이제 블룸버그와 관련된 해외 투자자들 만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또 해보면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이렇게 싼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단 정치가 문제인 건가? 이거 빼고는 이렇게까지 싸질 이유는 없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삼성의 인사,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이번 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교수님들까지 시국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 이 모든 상황이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뭘로 해볼까요? 오늘 한국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96%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2.34%가 빠졌는데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한 건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SBS 방송에 출연하고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냉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진짜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트럼프가 당선된 날 점심시간에 제가 그 라이브 하면서 너무 걱정 많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뭐 세상 망했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느낌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우리나라 시장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BS에서 제가 늘 제가 하던 말을 이진우 소장님 앞에서 했는데 이진우 소장님이 그 표정이 야 좋은 얘기 좀 해 막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안 좋다고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해 이런 부분이긴 하던데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그동안 저희가 이제 나이티오를 통해서 이제 모그가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 있지만 블룸버그에 보면은 EWY라고 하는 ETF가 있거든요. 여기에 설정액이 그러니까 매우 가파르게 빠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짐 싸들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추세적으로 들어와서 유의미하게 반등한다? 이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다. 근데 이런 와중에 오늘 뭐 엔화 이슈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이냐 아니냐 솔직히 자신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근양요에서도 그 금통위 얘기를 좀 다뤄주셨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금통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통위에서 사실은 저는 인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금리 인하를 했죠. 근데 사실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로 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했어요. 이게 못하지 않을까 했는데 한 게 아니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점심시간에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좀 이건 엄중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강조했던 포인트가 이 그림에도 이게 크게 그렸었잖아요. 그때 구조적이라는 단어가 매우 무서운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 구조적이라는 얘기는 다시 안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구조적이라는 표현 앞에 어떤 것에 대해서 구조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경쟁 국가와의 제조업 부분에서의 경쟁 심화가 구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경쟁 국가, 여기서 경쟁 국가는 그냥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국의 그런 그 제조업 부상이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환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이게 좀 그 상황적으로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금통위에서 여러 가지 금리 결정도 하고, 내년도 경제 전망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했는데,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물가 전망치도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마도 물가를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이제는 디플레이션 쪽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환율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다간 실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좋진 않죠. 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님이라고 하면 또 이제 뭐라고 하시던데, 한국은행 저는 이제 총재님이라고 하면 그동안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잘 하실 수 있는지, 이게 환경이 너무 녹록지 않아서 이것도 좀 자신이 없다.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님 그 당근 밑에 있는 빨간 건 뭔가요? 아, 이거는 여러분 기록하세요. 꿈꾸던 3일 가까워질 거예요 라고 해서 모구가 직접 만든 거잖아요. 이거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HS 아카데미에서 2025년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PR 다이어리 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물을 받았는데, 이 다이어리를 받고 싶으신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다음 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반도체 업종이 지수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9.5%가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3.21%가 빠졌습니다. 네. 왜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안 좋았던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디램과 랜드 가격이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창용 총재가 수출 경쟁과 수출과 관련돼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구조적인 문제가 중국이다. 근데 이제 중국의 반도체가, 이게 중국의 반도체가? 근데 반도체까지 이게 오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그 산업의 역사를 보면 중국한테 뺏긴 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 디스플레이 뺏겼죠, 가전 뺏기죠, 그리고 이제 철강 뺏기죠, 화학 뺏기죠, 다 뺏겼어요. 근데 이게 뺏기는 과정을 보면 똑같아요. 그냥 물량 공세야. 중국에서 물량 엄청 찍어내고 가격을 엄청 때려 박으니까 우리나라가 버티지 못하고 손 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만큼은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를 때리니까, 우리는 좀 시간을 벌었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심심치 않게 특히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국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규제를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하고 우리나라는 또 세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사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실망스럽다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이제 JY의 판결과도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자괴감을 느끼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보다가 인상적이었던 뉴스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500분이 모여서 시국 선언을 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무슨 정치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주변에서 이제 사석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시대를 지금 구한말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구한말과 비교한다는 얘기는 당시에 쇄국 정책을 하면서 안에서 열심히 싸우는 동안에 밖에서는 천지가 개벽되는지도 모르고 안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그냥 나라를 뺏겨버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지금 무엇이 다른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블룸버그와 관련된 해외 투자자를 만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또 해보면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이렇게 싼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단 정치가 문제인 건가? 이거 빼고는 다른 이유가 이렇게까지 싸질 이유는 없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삼성의 인사,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이번 주에 나온 여러 가지 노이즈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학교의 교수님들까지 시국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 이 모든 상황이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항상 시장의 센티먼트는 사이클을 그립니다. 강세장은 급격한 비관론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급격한 최악의 비관론 어딘가에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좀 희망을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희망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아요. 이번 주에는 통신, 배당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이런 종목들은 연말까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혹시? 제가 지난주에 신영증권의 박소연 이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 배당과 관련된 주식들, 배당 성장 관련된 주식들이 사실 해외 투자자들이,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성장주 투자를 하면 좋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장주 투자할 때는 또 굉장히 세밀하게 다뤄줘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YY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혹시라도 뭔가 기대치를 미스하면 주가가 막 급락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어서 그냥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배당 성장주다. 게다가 ISA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통신, 배당 이런 쪽에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주가가 꽤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배당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주식들은 그래도 기대감을 놓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리고 오늘 되게 시장에 특이했던 점은 엔화가 이번 주 시작할 때는 154엔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장 기준으로 보면 149엔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화가 이렇게 강해진 원인은 뭘까요? 네. 그러면 한 3% 정도 강세인데, 이건 꽤 강세를 보인 거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달러가 강세였는데, 달러가 강세였던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딩을 한 거죠. 트럼프가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 반영되면서, 게다가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처럼 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달러 강세가 주춤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유가 연초에, 그러니까 주초에 있었던 재무장관이 베센트가 되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트럼프 인사 중에서는 제일 말이 그래도 먹히는 사람이다. 그래도 월가 사람이다. 그래서 먹힌다. 그래서 너무 과격한 움직임은 안 보일 거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조정이 있고, 그리고 환율도 달러의 일방적인 강세는 좀 멈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일단 그게 배경에 깔려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일본의 물가가 지난달에 1.8%, 그리고 예상치가 2%였는데 2.2%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반영되면서 엔화가 149엔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일본 엔화 강세의 악몽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 강세가 되면 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는 일본 엔화 약세에 대한 베팅이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급격한 엔화 강세로의 전환도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고요. 물론 금리 인상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일본이 스스로 경기를 망가뜨리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난 8월 달에도 엔화가 강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해외 투자인 돈을 빼가지고 일본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엔화 강세가 된 것을 활용해서 이것을 엔화를 바꿔서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오히려 더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지나친 기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8월 달의 상황을 떠올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는 테크가 가장 많이 조정을 받은 섹터가 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가장 낙폭이 컸는데요. 테크가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지금 뭐 이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시대의 악몽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이었는데요. 2018년이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코스피의 PBR 밸류에이션이 1배 수준에서 0.8배 수준으로 내려온 그 역사적인 해입니다.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게 2018년이에요. 201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특히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을 하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채찍 효과라는 거거든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애플의 수요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면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수요가 더 줄어요. 이 부품의 부품인 데는 더 줄거든요.
계속 더 줄어요. 이걸 채찍 효과라고 그래요. 처음에 땅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끝에 있는 단에서는 수요의 진폭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여기 뭐가 있죠? 반도체가 있는 거죠. 반도체를 가지고 뭘 만들어서 애플의 아이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가장 민감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쪽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으로 넘어가 보면 다음 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되고요. 파월의 연설이 있다고 해요.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에서 미국 개인들이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베이지북을 가지고 12월 FOMC 회의장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냐 안 하냐를 놓고 지금 왈가왈부가 많은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다시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한 번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가, 금리, 환율, 특히 환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은 지금 다행스럽게도 일방적인 달러 강세가 진정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체크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제 팔란티어 주주 모임 다녀오셨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무슨 이야기 하셨나요? 우리가 저희 팔란티어 빅데이터 닥터님께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팔란티어 주주 모임에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팔란티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어스가 좀 있겠지만, 팔란티어를 주주 모임이니까 다들 팔란티어에 대해서 좋게 말할 거 아니에요. 바이어스가 좀 있겠지만 저는 더 좋게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았다. 특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오랫동안 팔란티어를 투자하신 분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그분도 만났고, 그리고 팔란티어를 실제 회사에서 도입할지 말지를 고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팔란티어를 도입해서 써보신 분들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어서 앞으로 팔란티어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뒷이야기들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풀어드리고 싶지만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좀 아껴놓고, 우리가 효친클럽이죠. 효친클럽에서는 조금씩 얘기를 해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I 시대에 모르면 안 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 시대, 그리고 지정학적인 갈등이 커지는 AI 시대에 모르면 안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팔란티어를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그 주주분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팔란티어는 모든 기업의 어머니가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계속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거의 잠도 못 자고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2025년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렸잖아요. 수없이 많은 근양해와 속보유를 하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이 내용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이 시장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거의 지금 완성이 됐고, 또 오늘은 이호석 아카데미 팀 모구와 조이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저 혼자 매크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단, 개별 산업단에서도 이 종목 좋을 것 같아요, 이 산업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것까지 지금 이제 다 찍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을 대비하실 수 있도록 좋은 강의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댓글로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뭐라고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